자,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물리, 무기, 분석 세 과목을 가르치게 될 전공학 안항선입니다. 수업은 이제 그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1월서부터 6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1, 2, 3월에 파트 1, 그 다음에 4, 5, 6월에 그 파트 2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한 6월 말까지 안 가고 6월 중순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6월 중순, 6월 말 사이에 교과 정리 내용은 이제 끝나게 될 거고, 수업은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는 물리화학을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는 무기화학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일요일 날 오전에는 분석화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갖다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크리티컬 솔루션이라고 하는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크리티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월 달서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3월 달서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요. 그래서 교과 과목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교과 과목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이제 병행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1, 2월 달에 전공 관련된 교과목을 갖다 어느 정도 요약이 돼 있는 상태죠. 앞부분은 다 나간 상태고, 그러면은 그 앞부분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크리티컬 솔루션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약간 한 2달 뒤쯤 다시 문제 풀면서 요약 내용 정리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크리티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그 단원에 관련된 문제 한 10문제 정도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때쯤 배웠었던 거를 요때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다 끝나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엇갈려 가면서 한 이쯤에는 양자역학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열역학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나가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로 엇갈려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 잊어먹을 만 해가지고 복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습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크리티컬 솔루션 자체는 사실은 올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교과목은 아니에요. 윤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시험이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뭐 3수, 4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교과 내용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거 뭐 배웠지? 라고 리마인드 하면서 문제 풀면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원래 개설이 됐었던 건데,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처음 듣는 학생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학생들 중에 이게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꽤 있고 해서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초수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못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에서 한 2달 동안 배웠었던 거를 2달 뒤에 복습하면서 문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크리티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월 말쯤 끝납니다. 그래서 8월 말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9월 초서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어려웠다고 학생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무지하게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사실은 한 2, 3점 정도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실제 학생들 커트라인 폭은 한 10점 이상이 떨어졌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에 적응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 문제 어려운 것 때문에 그 한 문제에서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4점짜리 문제 있으면 뒤에 한 2점 정도가 어렵든지 1점 정도가 어려워요. 앞에 2점 문제는 그냥 통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얼어요. 그래서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다음번서부터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 화학 커트라인이 50점대 초반에 이렇게 1차 커트라인이 50점대 초반에 끊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에 꽤 적응이 돼 있어서 성적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제 학생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믿고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개탄 없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학교에서 요즘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사실 저도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 때 대학을 다닌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때 대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4년 정도 화학을 전공을 했으면 알아야 될 것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인터랙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할 수가 있으면은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남들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잡소리는 집어치고 어차피 중요한 건 수업이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물리화학을 오늘 오전에 나가게 될 거고, 물리화학의 제일 처음은 기체예요. 왜 기체부터 가르칠까? 기체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나? 굳이 얘기한다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웠었던 것이 뒤에 연력하게 곳곳에 묻어져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해가지고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액체나 고체는 학부에서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 고체나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면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할까? 분자 간의 인력, 반발력 같은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에서 주로 다루는 게 에너지, 엔탈피 이런 게 있죠. 근데 에너지나 엔탈피를 다룰 때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무시하고 다루게 되면은 어마무지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걔네들을 액체나 고체를 연력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포함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학부에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뒤에 용액 조금 빼고는 대부분 기체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기체의 물리적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어떠한 개체나 혹은 어떠한 입자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즉 바라보는 사람이 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남학생들 무슨 반이 있어. 혹은 남학생을 내가 연구 대상으로 해. 그러면 교육학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물리 성적이라든지 수학 성적이라든지 국어 성적이라든지 화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의 초점이 돼서 각각의 과목의 평균이 얼마고 분포가 얼마고 이런 걸 가지고 현재 고등학생들의 상태를 갖다가 묘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는 무슨 형사나 검사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무슨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고 무슨 범죄의 발생률이 얼마고 일탈률이 얼마고 이런 게 관심이 있겠죠. 한마디로 어떠한 집단의 상태를 묘사할 때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태를 내가 관심 갖는 특성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 과학 영역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체의 현재 상황을 묘사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배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기체의 물리적 상태를 갖다가 묘사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여기 나오죠. 온도, 압력, 부피, 몰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체의 상태를 갖다가 묘사를 한다. 과학 영역에서는 어떠한 기체 집단이 있을 때 요 네 가지 물리적 특성만 있으면은 그 기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우리가 다 파악하였다.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가치 있는 모든 특성은 요 네 가지로 모두 대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 몰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중력의 원인이 된다. 질량이 있는 물질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리량이고 이것은 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물질의 양은 몰수에 의해 당연히 대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량으로 물질의 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과학 영역에서는 질량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만 질량 대신에 몰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질량과 몰수 이 두 가지는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갖다 대표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로서는 국제 표준 단위가 있죠. 자,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여러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에너지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2분의 1 mv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m과 v라고 얘기하는 서로 다른 물리량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계산하고자 할 때 단위를 통일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데 속도는 센티미터 퍼 세크를 쓴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단위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때는 특정 단위계에 의해서 통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물리량이 나와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계가 SI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I 단위계에서는 그 질량의 단위로서는 뭐를 사용하느냐? 킬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의 단위로서는 메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로서는 초를 사용한다. 이게 기본적인 SI 단위가 되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나머지 파생 단위계가 묘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거리의 국제표준 단위는 뭐에 해당이 되죠? 길이죠. 그러니까 메타를 사용을 하고 시간의 표준 단위는 세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속도의 표준 단위는 뭐가 되느냐? 메타 퍼 세크가 속도의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결과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계산을 할 때 이거는 그램을 집어넣고 이건 센티미터 퍼 세크, 이거는 뭐 킬로, 이거는 미터 퍼 세크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단위계를 섞어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 주의하여라. 그 중에서 질량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거죠, 요거.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집단위, 개가 3차원 공간 내에서 차지하는 양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갖다 공간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갖다가 대표하는 거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의 곱으로 나타나죠. 가로,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표현이 되는데 가로든 세로든 높이든 단위를 전부 뭘로 사용하죠? 메타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크기를 대표하는 부피의 표준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메타의 3승이 부피의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메타의 3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중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단위예요. 실험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실험실에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수조를 갖다 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양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계산할 때는 이 단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험실에서는 그거 대신에 리터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실험실에 사용하는 이 리터라고 얘기하는 단위하고 메타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 단위 사이에 어떤 호환 관계가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메타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0리터 정도 된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미리리터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리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센티미터의 3승, 이거를 갖다가 큐빅 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cc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센티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승 메터가 센티미터죠. 그거 3승하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 따라서 1메타의 3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0의 3승 cc 혹은 아니면
10의 3승 센티미터에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이래네. 3승,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단위는 여기 데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초등학교 때나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단위인 것 같은데 10의 마이너스 1승 메타를 갖다가 우리가 데시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데시미터에 3승 이 정도가 되면은 요게 모토가 뭐가 되느냐면 1리터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1m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피의 표준 단위이고 이것은 결국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 사용하는 리터의 1000배 정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은 일단 정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위 면적당 받는 심의 세기를 우리가 그 단위 면적당 누르고 있는 심, 단위 면적당 받고 있는 심,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을 면적으로 나눈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 F죠. F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가 있죠? 말ვილ력의 법칙에 나오는, 말ვილ력의 법칙이 아니라 그 운동 법칙 중에 운동 제1법칙이죠. 그래서 F는 이코르 MA,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당연히 접해봤을 만한 공식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심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질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킬로그램이죠. 표준 단위가. 그 다음에 A는 가속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메타퍼 표준 단위로 메타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위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킬로그램 메타퍼 세크의 제곱. 그래서 1kg 메타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심의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요? 1kg짜리에다가 1메타퍼 세크의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리량,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kg짜리 물질에다가 1메타퍼세크의 제곱의 가속도를 가해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 그것을 우리가 1kg 메타퍼세크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단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요런 국제 표준 단위를 그냥 간단한 단위로 환산을 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킬로그램 메타퍼세크의 제곱을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하느냐면 뉴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뉴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kg 메타퍼세크의 제곱하고 동일한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의미도 같아요. 1뉴턴은 1kg짜리의 1메타퍼세크의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당연히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압력의 표준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는 뭘까?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거하고 그 뉴턴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것도 그렇고 한꺼번에 표현하기 좀 지저분하게 뭐가 잡다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정리해서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스칼이란 단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화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종종 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1제곱미터당 1뉴턴 정도의 힘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파스칼이 뭐냐면 요게 압력에 대한 국제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력의 단위는 화학 영역에서 정말 잡다하게 많은 단위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위들 사이의 환산 관계를 조금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은 국제 표준 단위로 해야 되는데 문제 국제 표준 단위인 파스칼 단위로 안 나와 있고 ATM 단위로 나와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환산 과정이 환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환산 관계를
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써주면 참 좋은데 문제에 안 써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위 환산 관계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물리화학하고 무기화학하고 분석화학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봤을 만한 압력은 뭐죠?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굉장히 많이 봤겠죠. 그 1기압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101,325파스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겠지만 해수면 내에서, 지구상의 해수면 내에서 평균적으로 느끼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파스칼 단위로 대충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파스칼 단위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환산 과정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지 않죠. 딱 떨어지지 않고 막 지저분하게 숫자가 잔뜩 붙여. 10만 1300, 10만 132,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10만 132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붙으니까 요걸 좀 1기압하고 비슷한 물리량인데 파스칼로 환산이 좀 더 쉬운 단위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얻어낸 정의하게 된 단위가 뭐냐면 완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는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는 ATM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단위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바는 얼마다? 10만 파스칼이다.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1A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는 어떻게 돼요? 1.01325 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한 1%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1기압하고 바는 대략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ATM은 굉장히 파스칼 단위로 환산할 때 지저분하게 되는 반면에 완바는 좀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리미터 HG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많이 사용이 돼요. 요거는 뒤에 나오게 되는 마노미터의 원리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이 녀석은 뭐냐면 1기압이 수온 기둥을, 그래서 HG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머큐리, 수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온 기둥을 몇 밀리미터나 밀어 올리느냐, 1기압의 압력이 걸렸을 때 수온 기둥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압력에 의해서 수온 기둥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측정을 통해서 기압을 측정하는 방식,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단위예요. 1기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760ml H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밀리미터 HG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문제에 써놨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ATM으로 환산하지 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알겠지.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내가 이런 것까지 문제에 써줘야 돼? 이러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으면 그냥 아예 문제가 깜깜해지는 거죠. 단위 환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하고 비슷한 단위로서 뭐가 사용이 되느냐면 760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사용이 돼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토리첼리 그 약자, 그래서 토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아니 이거 또는 1mm HG하고 1토리첼리 혹은 1토르가 같은 값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같은 걸 두 번이나 정의를 합니까? 미쳤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값을 두 번 정의한 게 아니라 이 밀리미터 HG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기압에 의해서 수온 기둥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수온의 밀도는 온도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게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0도씨 근처야. 이렇게 되면은 수온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1기압하에서 750mm 밖에 안 올라가요. 75cm 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지. 반면에 아주 여름에 더운 날, 한 40도씩 가는 날, 그런 날 같은 경우는 수온이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져서 1기압하에서 똑같은 1기압의 압력이 걸렸는데 이게 760mm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770mm가 올라가요. 한마디로 1기압이 정확히 몇 밀리미터 HG에 해당이 되는지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 1기압이 760mm HG라고 얘기하는 건 2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밀리미터 HG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몇 기압이, 1기압이 몇 밀리미터 HG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환산할 때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환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 너무 쓰기 불편하죠. 그래서 역시 이거하고 똑같아. ATM이 있는데 이거 쓰기 불편해서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나왔었던 것처럼
토리첼리라고 얘기하는 단위를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1토르는 그냥 760분의 1 ATM이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1기압, 현재의 온도가 몇 도든지 상관없이 1기압은 760토르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숫자는 밀리미터 HG하고 비슷한 숫자를 갖지만 기온의 1기압으로 환산할 때 기온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위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단위를 또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하고 ATM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임용시험에서는 이 두 단위를 가장 널리 바라보게 될 거고, 파스칼 단위로 이게 어떻게 환산되는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즘은 밀리미터 HG 혹은 토르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방심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정확히 알아두시고, 실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와 ATM, 그리고 그게 국제표준 단위인 파스칼 단위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량, 이 녀석은 몰수에 상응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몰수, 부피, 압력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온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측정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마노미터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됐었던 최초의 장치이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압력 측정 장치에 해당이 돼요. 이걸 처음으로 발견했었고 제안을 했었던 사람이 토리첼리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밀리미터 HG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위로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서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로 압력이 다른 두 지점을 수온 기둥을 수온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격리를 해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압력 차이만큼 이쪽이 수온 기둥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압력의 두 지점의 압력 차이를 갖다가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런 거죠.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어떠한 물질을 누르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쪽은 예를 들어서 1 ATM인데 여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진공 상태야. 그럼 여기엔 기체가 없죠. 그럼 여기는 0 ATM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0 ATM이고 하나는 1 ATM이고, 한쪽은 수온 기둥을 누르는 힘이 없고, 한쪽은 수온 기둥을 1 AT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1m당 1m의 제곱당 무려 10만 파스칼 정도에 해당이 되는 10만 뉴턴 정도에 해당이 되는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그 힘의 차이 때문에 수온 기둥이 쭉 밀려서 올라가요. 근데 수온 기둥이 밀려서 올라가면은 과외로 올라간 이 수온 기둥이 결국은 여기를 눌러주게 되죠. 그래서 과외로 올라간 수온 기둥이 눌러주는 힘하고 기체가 눌러주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위치에서 수온 기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온 기둥이 누르는 힘은 무엇과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쪽에 있는 기체가 누르는 힘하고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눌러주는 힘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수온 기둥이 표면을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계산을 함으로써 무엇을 알아낼 수 있다? 이쪽에서 기체가 표면을 누르는 압력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바로 이 식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간중간 하면서 식에다가 별표를 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최종적인 결과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압력은 이런 식으로 마노미터를 가지고 측정된 압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로, G, H로 표현이 된다. 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밀도예요. 이 경우엔 수온을 액체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수온의 밀도에 해당이 되겠죠. G는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녀석은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기압의 압력을 받는 쪽에 비해서 0기압의 압력을 받는
진공 쪽은 H만큼 높이 올라가 있죠. 그 높이차, 양쪽의 수은 기둥의 높이차 H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암기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냥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섭섭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나 기억 못하겠어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제가 조금씩 유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가 뭐라고 얘기했죠? 단위 면적당 받는 심이라고 얘기했죠. 심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심은 뭐죠? 대기가 누르는 압력. 근데 그 대기가 누르는 압력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쪽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라고 얘기했죠. 이쪽 수은 기둥이 여기를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누르고 있어요? 무게는 뭡니까? 중력이죠. 그러면 수은 기둥의 중력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mg죠. 그래서 F는 ma에서 a의 중력 가속도 g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g.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은 기둥이 아이고, 내가 이거 파란색으로 쓰고 있네. 수은 기둥이 자신의 무게를 가지고 누르는 심, 즉 수은 기둥이 받고 있는 수은 기둥에 의해서 수은 기둥이 자신의 무게를 가지고 누르고 있죠. 그래서 수은 기둥이 받고 있는 중력이 바로 바닥을 누르는 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면적은 A로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질량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밀도는 로,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밀도, 수은 기둥의 수은의 밀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수은 기둥의 부피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원기둥의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죠? 부피 곱하기, 면적 곱하기 높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면적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피에 해당이 되죠. 그럼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로 곱하기 A, H, 이게 이제 질량이 되는 거고, 중력 가속도 G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면적 A가 들어가죠. 지워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 G, H.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최종적인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그림 A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대기, 그래서 일기압, 그 다음에 한쪽에는 그 백큐ම්, 진공 상태, 연기압,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현재 대기압을 측정하는 마노미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마노미터는 대기압을 측정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용기의 압력 차이를 갖다가 측정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A 용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은 B 용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플라스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기체를 집어넣었어.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그 A 기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 A 기체는 PA의 압력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은 그 마노미터에다가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고무관 같은 걸 연결을 해서 마노미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이쪽에 뭐 그림이 좀 개떡 같긴 하지만 또 다른 플라스크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여기는 B 기체가 들어있고 이쪽의 압력은 PB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만 이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합시다. 이 안에 수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의 높이 차이는 H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 수은 같은 경우는 이쪽 용기의 압력인 PA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의 압력은 PB니까 얘는
P, B의 압력을 가지고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A 쪽의 압력이 B 쪽의 압력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가 좀 더 많은 힘으로 누르고 있고, 따라서 평형을 이룬 힘의 균형이 생길 때까지 수온 기둥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요 H를 가지고 계산이 된 로지 H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에 해당이 된다? A 지점의 압력과 B 지점의 압력 차이를 표현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노미터는 한쪽을 진공, 그 다음에 한쪽을 대기에 노출시켜 놓으면 대기압을 측정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압력이 다른 두 개의 용기를 이런 식으로 마노미터를 기준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두 지점의 두 용기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노미터는 서로 다른 두 용기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대기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공식이 있다라면 이 공식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임용화학에서 언제든지 이런 식의 용기가 나오면서 응용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은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기체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된다는 네 가지 물리량 중에서 그 네 번째 물리량인 온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온도는 뭐냐? 온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저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온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린 학생이, 초등학생이 선생님 온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까? 당연히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뜨겁고 차가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다. 뜨거우면 온도가 높은 거고 차가우면 온도가 낮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진보가 되면 저런 식의 설명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면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열의 흐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놔두게 되면은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의 흐름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열이 나가는 쪽이 온도가 높은 쪽이고 열을 받아들이는 쪽이 온도가 낮은 쪽이다. 이런 식으로 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 온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화학과 학생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력학의 기본 특성 중에 온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 풀거나 문제를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온도의 본질은 뭐냐? 온도는 무엇을 측정하는 단위냐면은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온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다라는 사실을 묘사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뭐다? 평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뜨겁다라는 건 뭐냐? 내가 물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뒤따 뜨거워. 그 의미가 뭐죠?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빠르게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운동 속도가 높다는 얘기죠. 빠르게 운동하면서 나의 감각세포를 아주 강하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감각세포는 뜨겁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반면에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은 경우, 온도가 낮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충돌할 때 물 분자들이 나의 감각세포를 때릴 때 낮은 운동 속도를 가지고 때려요. 낮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타격을 줘요. 그때 나의 감각세포는 차다라고 느낀다라는 식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다, 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이다.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으면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으면 차갑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연력학에서는 섭씨하고 그 다음에 켈빈이라고 얘기하는 두 개의 단위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섭씨는 실질적으로
요즘 문제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켈빈이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나 워낙 일상생활에서 섭씨 온도가 널리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섭씨 온도의 정의와 그리고 켈빈과 섭씨 온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기억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섭씨 온도, 섭씨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섭씨 온도. 또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 1기압이란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1기압 하에서 물의 어느 점 온도를 0도씨, 그 다음에 물의 1기압 하에서 물의 끓는 점 온도를 100도씨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100등분을 갖다 해서 1도씨 사이의 간격을 알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1기압 하에서의 물의 어느 점 온도를 0도씨, 1기압 하에서 물의 끓는 점 온도를 100도씨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1도씨 사이의 간격과 0도씨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 그것을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 영역에서는 섭씨 온도보다 켈빈 온도라고 얘기하는 K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이 녀석은 뭐냐면은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를 이상기체입니다. 실제 기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상기체의 나중에 나오는 거겠지만,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가 완벽한 정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이 정비례 관계를 가지면은 계속 낮추다 보면은 이상기체의 부피가 0도씨가 되는,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되느냐면 섭씨로 273.15도씨에 해당이 돼요. 그것을 0K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돼버리는 온도를 0K라고 얘기를 하고, 1도와 1도씨 사이의 간격은 섭씨 1도하고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한 것, 그것이 켈빈 온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켈빈 온도하고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은 동일한 상태에서 뭐만 다르냐? 0도의 기준만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어느 정 온도를 0도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섭씨 온도,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를 0도의 기준으로 잡으면은 그것을 켈빈 온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0점 기준만 다르니까 단위 환산할 때도 뭐만 바꿔주면 된다? 이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라는 숫자만 더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켈빈 온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진짜 중요하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항상 따라오는 얘기가 있죠. 우주에서 제일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씨보다 이거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도달 가능한 온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예요. 저거는 이상기체가 존재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근데 이상기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죠. 도달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 쪽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는 0K에 근접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근접해 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0.001K에서 0.0001K가 됐다. 그거 10년 동안 노력해서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논문 발표하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가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K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이지 그게 도달 가능한 온도는 아닙니다. 왜? 이상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연력학 법칙은 0법칙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하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1법칙, 2법칙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드문 나오는 연력학 제3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0법칙, 1법칙, 2법칙, 제3법칙 해가지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력학 제0법칙은 뭘까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칙이랄 것도 없으나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이 연력학 제3법칙, 0법칙이 되겠죠. 이 연력학 제0법칙이 뭐냐면 열적 평형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자,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A, B 둘이 접촉이 됐을 때 A에서 B로 가는 열의 양과
B에서 A로 가는 열의 양이 같은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떨 때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느냐? 아까 열이 알자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온도 차이라고 얘기했었죠.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물론 인위적인 상태, 내가 무슨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이 낮은 쪽에, 온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인위적인 상태고,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알자 열의 이동이 없는 거예요. 알자 열의 이동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엇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양쪽의 온도가 동일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A, B 둘이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A와 B의 온도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C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면 B와 C의 온도가 동일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3단 논법에 의해서 A와 C의 온도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따라서 A와 C 사이에도 열적 평형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력학체의 영법칙입니다. 한마디로 3단 논법에 관련된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나는 들어는 봤다. 연력학은 1법칙, 2법칙밖에 없어. 라고 우기면 어디 나가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0부터 3법칙까지 있는데 0법칙이란 이거다. 그냥 어디 나가서 아는 척하기에 좋은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앞서서 이제 주제가 좀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물리화학은 그 에킨즈 책을 기준으로 해서 요약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에킨즈가 이상한 겁니다. 자, 원래 지금 앞에 그 대제목이 물질의 상태, 기체의 상태였었죠. 사실 기체의 상태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기체의 상태에 대한 얘기는 끝나요. 근데 에킨즈는 뭔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힘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부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필요하니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두 가지는 기체의 특성은 아니지만 기체의 우리가 거시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기체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화학을 배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물체의 운동 상태에 변화를 주는 물리량이고, 이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1kg짜리에다가 1m/s의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1N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입자 하나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입자가 뭉쳐있는 집단, 뭐 1몰개의 기체 입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 하나든지 혹은 입자가 모여있는 집단에서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혹은 입자 하나가 갖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는 일이고, 그것이 외부로 실제 작용이 되면 일의 형태로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었죠. 어떠한 개체나 어떠한 집단이 저장해서 갖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장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는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이란 뭐냐?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내가 얼마의 일을 했어. 난 오늘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했어. 일상생활에서도 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지만 어떠한 용어가 과학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명백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힘을 받으면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묘사를 갖다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 그리고 그 힘을 받으면서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얘가 한 일 혹은 얘가 받은 일의 양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힘을 받으면서 많은 거리를 내가 이동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어떤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덩어리를 아주 큰 힘을 주면서 많이 이동을 했어. 일을 많이 한 거죠. 반면에 약한 힘으로 조금 이동을 했어. 일을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한 힘과 그리고 그 가한 힘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힘을 받은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의 곱을 가지고 한 일 혹은 받은 일의 양을 표현을 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길이의 국제표준 단위는 메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의 혹은 에너지의 국제 표준 단위는 뉴턴 메타입니다. 그리고 이 뉴턴 메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뉴턴의 힘을 받으면서 1m 동안 이동을 했어. 그러면 그때 내가 한 일의 양 혹은 내가 받은 일의 양을 1줄이라고 표현을 갖다 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입자가 혹은 아니면 입자의 집단인 그 개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즉 입자나 혹은 아니면 개체에 저장되어 있는 일의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 또 다른 하나는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EK, 그 다음에 EP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에너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물리화학 하면서도 운동 에너지가 어떻고 위치 에너지가 어떻고 계속 사용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운동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얘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까? 그거를 갖다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1kg 정도 되는 나무 토막 혹은 뭐 금속이라도 좋아요. 그런 것이 바닥에 이런 식으로 누워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1kg짜리 쇠공을 예를 들어서 10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죠. 얘가 계속 운동을 해. 운동을 하다가 여기에 꽝 하고 충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얘가 정지되어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밀리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힘을 받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럼 얘는 일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일을 하는 거죠? 충돌 과정을 함으로써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뭐냐? 운동하고 있는 물질은 다른 물질에 충돌함으로써 이 충돌된 물질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운동하는 물질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질이 갖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혹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물리에서 배웠었던 내용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화학을 위해서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거 공식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물리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일반 화학이래네. 물리 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이게 시시때때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과 그리고 현재 속도의 제곱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E는 이코르 2K는 이코르 2분의 mv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물리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역자, 공간 장자를 사용을 해서 역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역장 이렇게 쓰질 않고 역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힘을 받음으로써, 그 힘을 받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즉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얘가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얘가 현재 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힘을 받고 있는 모든 물체는 자기가 받고 있는 힘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치 에너지. 힘이 작용하는 어떤 공간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받고 있는 힘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 내가 여기에 1kg짜리 쇠공을 갖다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얘는 지금 정지돼 있죠. 움직이질 않죠.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가 높이 h만큼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엇을 받고 있느냐? F는 이코로 mg라고 얘기하는 중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중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손을 탁 하고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중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가속이 되고 지속적으로 가속이 되니까 속력이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도달했을 때는 여기에는 정지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도달했을 때는 움직이는 상태가 되고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지되어 있지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 여기 같은 경우엔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공간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즉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는 그런 공식이 뭐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물체가 지금 받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표현 공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중력장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가장 유명한 공식 있죠. mgh라고 얘기하는 공식. 요게 중력장에서의 위치 에너지 공식이죠. 근데 이거는 중력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 F는 이코르 ma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F는 이코르 ma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력장에서는 A가 가속도인데 이것을 중력 가속도로 바꿔주면 되죠. mg가 됐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mg라고 얘기하는 힘을 받으면서 h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힘을 받으면서 h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이동거리 s가 h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g에다가 h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힘을 받고 이동한 거리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얘가 자기장을 받고 있다 혹은 전기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고 있는 힘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안에 어떠한 액체가 있다. 얘가 지금 액체 상태야. 액체 상태일 때는 A 입자하고 B 입자 사이에 분자간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하죠. 인력이나 반발력,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힘이 작용하는 모든 공간 내에서는 뭐가 발생이 된다? 위치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기체예요. 물론 이상기체만 다루진 않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 판데어 발세 기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상기체도 많이 나오지만 판데어 발세 기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옛날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체는 그냥 다 이상기체지 다른 기체 안 나왔어요. 근데 점점 판데어 발세 기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더니 요즘은 오히려 역전할 정도가
될 정도로 판대화발성 기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상기체가는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없대. 힘이 없대. 힘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기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체든지 혹은 액체 상태든지 고체 상태인 경우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얘기하는 힘이 작용하고 그러면 에너지에 뭐가 포함이 되기 시작해? 위치 에너지가 포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나 고체, 그 다음에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총량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면 위치 에너지가 포함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너지의 총량이 위치 에너지가 포함이 되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상기체는 어떻게 된다?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없고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고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곧 뭐를 상징한다? 운동 에너지를 상징하게 돼요. 아주 걔가 심플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제 기체보다는 이상기체를 물리화학 영역에서 학부 물리화학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와 달리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 기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혹은 공간 내에서 어떠한 입자가 힘을 받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얘가 받고 있는 힘이 없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얘가 받고 있는 힘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공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공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상기체서부터 얘기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쉽시다.